지금 하고 있는 한 분야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신입사원 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인생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또 너무 무모한 기대다. 그로스와 그다음에 언밸런스 그리고 또 공조로는 경영자 코칭의 저자인 조남성 원익홀딩스 부회장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로스라는 책을 내고 3년 후에 다시 한번 이제 이 언밸런스라는 책을 냈는데 예. 이제 요즘에 이제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가 워라밸 사회를 추구하고 있는데 언밸런스 하면은 그 워라밸 사회하고는 좀 다르죠. 네. 약간 배척되는 그런 의미죠. 네, 어떤 의미로 언밸런스라는 책을 쓰시게 됐는지. 예, 제가 이제 그로스를 내고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만나고 코칭 멘토링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했는데 이제 강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아무래도 주니어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또 이제 현직에 있으니까 신입사원 강의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학생들 멘토링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 MZ 세대들 또 주니어 세대들의 많은 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가치관도 느끼고 뭐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그 가치관에 대해서 제가 또 동감하는 바도 많고 또 이해가 되는 바도 많고 한데 먼저 살아본 선배로서 인생이 그렇지가 않은데 라는 이런 어떤 느낌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런 거를 갖다가 좀 한번 후배들한테 좀 이렇게 전달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좀 모여서 네. 이번에 책을 내게 됐는데요. 네네. 이 언밸런스라는 제목을 쓴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워라밸. 워라밸이 요즘에 있어서 주니어 세대를 대표하는 가장 삶에 키워드. 있어서에 대한 중요한 화두로 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여기 과감하게 워라밸에 대해서 진지하게 주니어들하고 한번 토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워라밸이 결국 지향하는 바가 뭐냐?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게 워라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쵸? 주니어들이. 네, 행복한 삶을. 행복한 삶이라는 게 워라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워라밸이라는 부분이 이제 일과 삶을 갖다 균형 있게 잘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삶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그 큰 개념이었는데 저도 100% 동의를 갖다 하는데 과연 일과 삶을 갖다가 이렇게 균형 있게 한다라는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 시간적인 균형일까?에 대한 워라밸이라는 게 지금 일반적으로 시간적인 균형의 개념으로 일 따로 뭐 회사 내가 좋아하는 것 따로 칼퇴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약간 변질된 부분이 이제 있는데 먼저 살아본 선배로서는 워라밸을 주니어 때 추구해서 평생 그렇게 워라밸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무리하고 리스키한 얘기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부분을 저는 느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제가 이제 좀 던져주고 싶어서 언밸런스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고 사실 뭐 제 생각이 좀 약간 꼰대적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부 제가 대화를 막 얘기를 하면은 좀 이렇게 더 꼰대스럽게 비칠 게 글로 써가지고 하다 보면은 주니어들도 좀 읽고 하다 보면은 왜 그런 얘기인지를 갖다 조금 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했었어요. 좀 더 깊게 이제 워라밸을 얘기를 해보면 워라밸은 일도 잘하고 싶고 네. 삶도 잘 살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시간과 역량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두 가지를 추구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목표라는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성장, 성취, 성공의 목표가 있다고 했을 때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클까? 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일에서의 성공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쵸?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의 목표가 뭐냐, 사회적 성취의 목표가 뭐냐라는 부분을 내가 일도 쉽게 말하면 적당히 해가지고 적당히 사회적으로 하고 내 삶도 적당히 즐기고 싶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뭐 그렇게 자기 가치관이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일도 정말 잘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성취가 되고 싶고 그래서 멋진 삶을 살고 싶다. 이 두 가지가 절대로 그냥 양립된 상태에서 평생 갈 수가 없다. 다시 얘기를 해서 젊었을 때 나하고 옆에 있는
어느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 인생의 목표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그 기간까지에 있어서의 워라밸이 그 사람한테 가치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쵸.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어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워라밸을 얘기를 하면 주니어 때부터 워라밸 칼퇴근 시간을 가지고 평생을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라이프 사이클의 워라밸 생각하시면 좋겠죠. 주니어 때는 열심히 일하고 네네네. 저같이 나이 들어서 뭔가 여유 있는 부분과 재물과 시간을 가지고 내 삶을 영위한다든지 이런 좀 다른 차원으로 봐야지 주니어 때부터 워라밸은 살아본 인생으로서 쉽지 않은 얘기다라는 거를 제가 잘 전달해주고 싶었었습니다. 그렇죠. 젊은 사회 초년생 시절이 진짜 중요한 시절인데 예. 그때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가 그 이후에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예. 최근에는 이게 주춧돌을 든든하게 쌓아라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언밸런스라는 책의 첫 문장, 출판계에서는 첫 번째 문장은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인생의 긴 계획을 세우고 오늘부터 결승선을 향해 나아가라. 이제 인생의 계획 같은 거 이제 안 살아본 인생인데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왜 네. 이런 말씀을 책의 첫 페이지의 첫 문장으로 하셨는지. 주니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니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하면은 거기에 걸맞는 기본 자세, 기본 기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하기 쉽게 학창 시절에서 이제 사회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학생과 사회인의 차이가 뭘까요? 직장인의 차이가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학생은 내가 돈을 내고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인은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을 내는 거하고 돈을 받는 거의 차이가 학업에 임하는 자세와 일에 임하는 자세의 차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학창 시절에 돈을 내고 얼마나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네. 근데 돈을 받고서 일을 갖다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게 프로적인 마인드인데 실질적으로는 워라밸도 그렇지만 그런 거하고 좀 반대되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가치관에 있어서의 첫 출발점이 뭐냐?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냐?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이 부분을 주니어 시절에 진지하게 고민해가지고 정립이 돼야지 본인의 미래가 길이 똑바로 북극성을 추진해서 항해를 할 때 길을 잃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갈 수가 있고 설사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조금 방황하고 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긴 인생에 대한 부분을 목표를 잡고서 나아가라. 이제 그런 부분으로 잡았고 그걸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왜 잡았고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제 개인이 주니어 시절을 지금 회고해보고 반성을 해보면 너무 주니어 시절을 좀 아무 생각 없이 어영부영한 것 같다. 이런 그 아쉬움을 제가 많이 가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배들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자는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그런 인생의 목표 없었는데도 삼성 사장까지 하고 이렇게 지금 잘 되는 거 보면은 인생의 목표를 뭐 잡는다는 게 이렇게 크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주니어 시절에 제가 그런 목표를 좀 더 진지하게 세워봤으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을 똑같은 궤적을 갖는다 하더라도 훨씬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또 다른 인생에 대한 어떤 걸 갖다 가더라도 후회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는 저는 10년 단위로 한번 끊어봤으면 좋겠어요. 10년 단위로? 20대 중반이다. 그럼 10년 후 30대 중반은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겠고 어떤 위치에 있으면 좋겠는가. 40대 중반은 50대 중반은 이렇게 한 30년을 스팬을 잡고서 해봤으면 좋겠는데 20대 중반, 30대 초반은 아직까지 살아본 인생보다 앞으로 사회생활로 살아갈 인생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굉장히 막막할 텐데 아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해야 되는데 올라감에 따라서 나한테 필요로 하는 역량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렇죠. 부장 때 다르고 사장 때 다르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10년 후에 입사를 해서 뭐 똑같은 일을 갖다가 이제 그 같은 직장에서 30년을 갖다 해서 네. 모든 사람한테 적용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10년을 회사 생활하니까 과장이 돼 있더라고요. 과장. 20년을 회사 생활하니까 임원이 됐고 네네. 30년을 하니까 사장이 됐어요. 네. 그럼 과장이 됐을 때 뭐가 필요하고 임원이 됐을 때 뭐가 필요하고 사장이 됐을 때 뭐가 필요한가를 제가 쭉 지나놓고 보니까 뭐 사원일 때는 새로 들어왔으니까 뭐든지 배우려고 그러고 모르는 건 묻고 열심히 부딪혀가지고 이 부분이 필요하고 그 기간이 이제 뭐 한 3, 4년, 4, 5년 지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중견 사원이 돼가면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주춧돌이 되는 게 초기에 많이 이제 작성이 되는 거지. 네. 실력이 필요한데 실력이 필요하다는 게 짧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말콤 글래드월의 1만 시간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웃라이어에 나오는 네네. 거.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해야지. 하면은 만 시간이 된다는 네. 얘기거든요. 운동선수나 예술선수에 한 분야 집중하는 거고 회사 생활이 똑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네. 8시간 근무를 하면 주 5일이면은 5, 8, 40시간. 그 다음에 1년 52주, 뭐 2주 휴가를 간다고 하면 50주면은 2000시간이에요. 네. 그럼 1년에 2000시간이면은 5년을 근무하면 만 시간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 10년 하려고 5년에 할 수 있네요? 그렇죠. 네네. 5년이면 제가 만 시간 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오면 4년에도 할 수 있고 3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5년 정도 지났을 때 나는 전문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간부가 됐다. 아까 말씀드렸죠.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과장 고참 정도가 됐었는데 간부가 되면은 필요한 역량이 뭐냐면은 아까 있어서에 대한 패기와 실력에다 덧붙여가지고 조직 관리력이 필요하죠. 아, 조직 관리.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조직 관리력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면은 과장이 되면 내 밑에 있다는 뭐 5명 있다, 10명 있다, 20명 있다. 이렇게 되면은 내 역량, 내 성과 퍼포먼스는 내 개인의 일의 성과가 아니고 5명이면 5명, 10명의 10명의 성과를 다 합한 게 내 퍼포먼스죠. 부서의 퍼포먼스죠. 그렇죠. 네, 과장님이시니까. 네. 다시 얘기해서 그 얘기는 나만 일 잘하는 게 아니고 부하 직원이 어떻게 해서 일을 맥시멈으로 잘하게 부하 직원을 컨트롤하고 조직을 갖다 이끌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전혀 다른 차원의 역량이 필요가 되는 거죠. 과장. 진급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필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임원이 되면 뭐가 필요하냐? 저는 임원이 되면은 전략적 통찰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략적 통찰력이라는 거는 결국 그 밑에는 이제 뭐 작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까지에 대한 어떤 조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부서가, 우리 조직이, 우리 사업부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까 북극성 얘기를 했는데 저쪽으로 갑니다. 라는 걸 갖다 세팅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안 그러면은 그 큰 조직이 엄한 대로 방향을 잡고 표를 하고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바닷가에서 한 군데를 갖다 맴돌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저 분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가 필요한 거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산업에 있어서 사업을 갖다 한다. 그럼 그 사업에 있어서 시장의 산업은 어떻고 고객은 뭘 요구하고 경쟁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가야 된다. 산업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고객의 니드와 경쟁사의 동향, 지피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걸 갖다가 해야 되니까 그 전체를 갖다 아우른 통찰력은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미래 통찰력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 통찰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간다는 것까지 알아야지 저 방향이 세팅이 되는 거니까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은 그 전에 있어서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그 역량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장이 됐다. 네. 사장이 되면은 저는 사상과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은? 사상과 철학. 사상과 철학. 가치관. 즉, 돈을 많이 벌고 이런 부분은 뭐 사장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냥 돈만 많이 버는 장사꾼하고 어떤 기업을 만들 것이냐. 또 오너는 내가 왜 사업을 하느냐. 이 사업을 하는 거의 가치관. 또 우리 종업원들이 어떻게 자기에 있어서에 대한 어떤 커리어를 개발하고 이 회사의 프라이드를 느끼고 또 우리 회사가 사회에 인류에 어떤 기여를 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회사를 점차 번창하고 종업원들을 위하고 영속적인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을 잘하는 수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업을 어떤 경영자가 돼야 되느냐는 철학이 필요하니까 문사철이 필요한 거죠. 아, 사장이 됐을 때. 사장이 됐을 때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해서 과장, 임원,
사장이 각각이 필요한 역량이 다른데 10년 단위로 끊어봐서 그런 목표를 가졌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기간별로 맞는 필요한 역량을 디파인하고 거기에 맞는 기간별 공부를 해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되게 놀라운 그런 뜻에서 제가 30년 30년 계획을 인생 세워가지고 나아가라. 그렇게 주니어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직장의 사원일 때 엄청 일을 잘하고 패기에 막 야근해가면서 일을 잘했어요. 네. 과장이 돼서 리더십 발휘하기는 이거와 이건 전혀 다른 일이고 그러셨죠? 그다음에 임원이 돼서는 또 미래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사장이 돼서는 사상과 철학을 가져야 된다는 건 전혀 다른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개종해야 되는 것 같은 아니 변신? 맞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게 말하자면 정형학에서 피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능해서 승승장구하는데 네. 결국은 그 조직에서 남이 드러날 무능해서 때까지. 드러날 때까지 승승장구하고 퇴출하게 된다. 그런 네.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일을 잘해가지고 승진을 시켰는데 승진을 해가지고 일을 잘 사원이 하던 못하는 일을 하는 거야. 자기가 하던 일을 갖다가 2배, 3배로 열심히 하는 정도로 잘하려고 얘기를 하면은 2-3명일 때까지는 그렇게 커버가 될지 모르지만 100명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맞는 변신을 해서 거기에 맞는 역량을 키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어떤 계층 사다리에 맞는 역량을 변신을 갖다 할 수도 있고 그거를 미리미리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나간다는 거는 주니어 입장에서 그런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고 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입사원들한테 30년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한 분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신입사원 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인생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또 너무 무모한 기대다. 뭐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있겠지만 인생에 올라가는 경력의 사다리에 맞춰서 거기에 변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다 갖춘다라는 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신입사원들이 주니어 시절에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잘 좀 명심하고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로스 책을 낸 게 2021년인데 당시는 삼성 SDI 사장님을 그만두시고 코치로서 많은 후배들, 그다음에 중소기업 사장님들,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경영자 코칭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그때 경영자 코칭이란 책까지 함께 내셨었는데 놀러 다닐 수도 있는데 되게 많은 시간을 경영자 코칭에 시간을 쓰셔서 다른 분들을 도와주고 후배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왜 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일단 퇴직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너 참 일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푹 쉬어라.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실제로 한번 실컷 놀아봤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뭐 여행도 수십 번도 해보고 뭐 친구들하고 하고 싶은 또 운동도 하고 뭐 등등 하면서 많이 했는데 1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느끼는 어떤 일련의 결산 소감은 야 이게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어떤 삶의 형태가 아니구나. 친구들과 놀 때 기쁨이 없는 게 아니고 많이 기뻤습니다만은 지속되는 기쁨이 없다 그럴까 보람이 없다 그럴까 그런 느낌을 많이 느껴서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삶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쁨과 보람이 교차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저러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한 34년을 그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역량을 했다고 하면은 제 두 번째 커리어는 그렇게 축적된 여러 가지 경험과 역량을 사람을 통해서 후임자들, 후배들을 통해서 한번 전달해 주는 게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경영자 코치 과정도 이수를 하고 네네. 또 제가 스스로 그렇게 코치가 될 만한 전문가인가를 짚어보는 차원에서 책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코칭 활동을 갖다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코치를 받았던 많은 멘티 분들께서 스승의 날에 선물도 보내시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해하고 예. 지금도 계속해서 코칭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스승의 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쑥스럽지만 좀 이제 고백을 하면 제가 코칭을 뭐 이제 여러 군데 했지만 삼성의 후배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코칭 멘토링을 갖다가 당연히 했어야 되고 또 이제 제 경험이 사업이니까 후배 벤처 사업가들을 모아가지고 벤처 사업가들한테도 제가 코칭을 하고 또 재능 기부 차원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네네. 주최하는 대학생들 리더십 멘토링 이런 부분도 이제 하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대학생 멘토링을 받은 멘티 멘티, 후배들이 갑자기 집으로 서프라이즈 방문을 해서 집으로 찾아오시고 네. 꽃도 주고 선물도 주고 네. 뭐 이런 저기가 소소한 기쁨, 보람. 옛날 삼성 후배들은 또 사무실로 찾아와서 마찬가지로 선물과 꽃도 주고 벤처 사업가들은 아무래도 좀 더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선물과 칭찬과 굉장히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여기서 제가 고백을 해도 돼요? 네, 고백 한번 해보시면 네. 스승의 날은 우리가 카네이션을 카네이션 주잖아요. 주죠. 그래서 카네이션을 갖다가 후배들이 금으로 카네이션을 금 카네이션. 세봉을 해서 금 금값도 카네이션 비싼데. 세봉 네. 선물을 제가 스승의 날 선물로 최초로 받아봤습니다. 쑥스럽게. 너무 기쁘셨겠어요. 집에서 잘 보관을 해놨습니다. 사모님이 엄청 좋아하셨겠는데. 뭐 집사람도 금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금도 좋아하겠지만 본인하고 맞아요. 놀아주지 않고 바깥에서 이렇게 이제 후배들하고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예. 금 카네이션 꽃 받으시려고 다이아몬드 100개쯤 아마 주셨을 거예요. 그럼 100개쯤 줘야 한 개 받으실 수 있는 아마 엄청난 도움을 많이 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 이제 경영자 코칭이라는 게 필요하고 약간 낯설잖아요. 한국에서 이게 CEO들이나 리더들이 그렇죠. 네. 그게 도움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경영자들이 이 경영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가가 있고 그렇지만 자기 일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옆에서 뭐 넛지같이 좀 더 큰 스케일에서 좀 더 다른 스케일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터치를 갖다 해줘서 본인에 있어서를 스스로도 돌아볼 수도 있고 본인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균형을 잡을 수 있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부사장 시절에 네. 어려운 적자 사업을 맡고 있을 때 코칭 경영원의 네. 고현숙 대표께서 제 코칭을 갖다 해주셨는데 제가 고현숙 대표한테 불만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불만을 많이 얘기를 한 내용이 아니 이 회사가 적자라서 이 적자 사업을 흑자로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부하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하고 잘 안 따라주는 것 같다. 혼자서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그렇게 나 혼자만 열심히 하는데 부하 직원들이 나만큼 이렇게 열심히 안 해준다는 서운함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코치니까 네. 고현숙 대표님한테 제가 토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현숙 대표께서 다 들어주시고 나서 과연 그럴까요? 딱 한마디 짧은 질문을 딱 던졌어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부하 직원들이 과연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요? 그 얘기가 딱 심상치 않게 딱 질문을 반어법으로 되던지니까 이게 뭔가 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깨달음. 제가 이제 깨달음을 2주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칭 시간이 와서 고현숙 대표님한테 제가 2주 동안 생각한 걸 갖다가 말씀드렸죠. 제가 사랑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현숙 대표께서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하 직원들이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고 나보다 경험이 적고 또 나이가 어리고 해서 나보다 넓게 보지 못하고 높게 보지 못하고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데 그걸 내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다고 열심히 하자라는 걸로 내가 그냥 이렇게 단죄를 했다. 만일 그 후배들이 진짜 내 동생이고 내 애가 가족에 있어서에 대한 그런 아들뻘이고 뭐 이런 상황이 됐으면은 쟤는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적으니까 그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해줬을 텐데 내가 우리 부하 직원들한테는 그렇지 못했었던 것 같다. 즉 내 스스로는 내가 회사를 사랑하고 조직을 사랑하고 조직원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했었던 것 같다.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여기 하니까 하산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받고 깨달았는데 예를 들어 그게 코칭이죠. 나 스스로는 이렇다라고 막 본인이 하지만 결국은 다른 시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더 큰 깨달음을 주고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주는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또 제가 이제 경영자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단순한 이런 어떤 그 코칭을 통해서 질문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려워하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걸 같이 공감해 주면서 제 경험도 같이 이제 쉐어를 해주고 그건 이제 멘토링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럼으로써 그분이 그걸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다거나 네네. 아니면 본인의 공감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한테 주는 어떤 반응 고마워하고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큰 보람이었었습니다.
네, 엄청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게 노는 것보다 훨씬 더 저한테는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어서 그러셨구나. 만족했었습니다. 사장으로 산다는 것, 그러면 뭐 사장은 고독하고 외롭고 한데 이렇게 훌륭한 멘토님이 옆에 계시면 든든하고 사업하는데도 많은 감사합니다.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스는 이제 리더가 경영자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인 거고, 이거는 사회 초년생이나 이제 신입사원들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같은 성장인데 다른가요? 그로스는 말하자면은 임원 또는 경영자가 된 사람이 네네.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뭐 북극성도 얘기를 하고 가치 철학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는 훌륭한 임원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보면 요 언밸런스는 새로 시작하는 주니어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똑같이 어떠해야 되느냐의 차이지만 네. 사회인에 맞는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 책에 던졌는데요. 사회인에 맞는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 좀 막연하게 들리지만 저는 우리 주니어분들이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제가 이제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회사를 중심으로 질문을 던져볼게요. 내게 회사란 무엇이냐? 나에게 회사란 월급 받는. 그렇죠. 내가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내게 회사란 무엇이냐? 월급 받는 데다. 내 생존을 위해서 내가 다녀야 되는 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1차적으로. 1차적으로. 하나의 옵션으로. 또 하나는 내가 딴 걸 하고 싶어. 내가 뭐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남았어. 또 나는 저 회사를 가고 싶은데 뭔가 아직 안 됐어. 그럼 잠깐 지나가는 어떤 과정으로서 이 회사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갖다 한번 걸어보겠다. 여기서 내가 경력도 쌓고 성장도 하고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를 갖다 이루어보는 그런 부분을 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ABC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네. 그 ABC가 그 사람의 일하는 자세, 회사에 임하는 자세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나겠죠. 당연히 나겠죠. 그런 차이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일에 묻어나고 행동이 묻어나니까 내게 회사란 무엇이냐를 깊이 고민해가지고 정의를 해서 거기에 걸맞는 행동과 이런 부분이 정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하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회사에 있어서 나는 무엇인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회사에서 나는. 내게 있어서 회사는 무엇인가가 첫 번째지만 회사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말단 힘없는 신입사원이다. 현주소로 맞는 얘기죠. 현주소로 맞는 얘기인데 힘없는. 네. 회사에 있어서 신입사원은 뭐냐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CEO 후보군입니다. 그분들이. 그죠? 그분들이 그 중에서 누군가는 미래의 CEO가 되잖아요. 네네. 제가 그랬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시작해서 그 회사의 사장이 됐으니까 미래의 CEO가 된 거죠. 네네. 어느 누구도 신입사원을 거치지 않고 미래의 CEO가 된 사람이 있을까요? 뭐 물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박사학위 받아고 하는 사람이 신입사원으로 오지 않지만 그 사람도 중간으로 와가지고 하기 전까지는 첫 번째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미래의 CEO가 되기 위한 후보군이다라고 회사는 생각하고 거기에 교육도 시키고 OJT 시키고 여러 가지 투자를 갖다 하고 레벨업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건데 내가 스스로 나는 미래의 CEO 후보군이다 라고 받아 생각하면서 임하는 사람하고 나는 힘없는 월급쟁이니까 아무런 뭐 권한과 파워가 뭐 움직일 수 있는 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미래의 회사의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러면 내가 회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회사에서 해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이제 여기에 연결되는 세 번째 질문이거든요.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회사에서 내가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그리고 나는 미래의 CEO의 후보군의 한 사람이다. 언젠가는 내가 이 회사에 있어서 중역이 되고 사장이 될 수 있겠어. 네네. 또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회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네. 불합리가 있고 네. 잘못된 게 있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회사를 고쳐야지. 그렇지. 잘못된 거 건의를 하고 회사로 얘기를 하고 해서 긍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회사, 내가 미래에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야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비판만 하고 불평만 하고 비난만 하고 하게 되는 거는 회사가 나를 유리시키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회사의 일에 대해서 조직에서 대해야 될 자세는 내가 CEO 후보군이면 내 회사가 될 거니까 거기에 걸맞는 내가 다니고 싶은 회사, 내 자식한테도 물려주고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건의하고 대화하고 선배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자세가 되는 게 나는 사회인되는 주니어의 적립해야 될 가치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치관이 제대로 되면 회사를 어떻게 임해야 되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선배들하고 후배들하고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저절로 되지 않을까. 즉 임원이라면은 조직을 어떻게 하고 아까 얘기한 내가 어떤 회사를 만들어야 될까를 갖다 하지만 주니어들은 내가 사회적으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 가치관부터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을 내신 그래서 이번 언밸런스를 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삼성 신입사원에서 사장까지 될 때가 사실은 삼성이라는 기업이 저개발 국가의 기업이 이제 인류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또 진짜 지금은 인류 네, 기업이 됐는데 그 과정에 복무하신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인류 기업이 될 수 있었는지.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언어가 중요하더라고요. 언어가 중요하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제가 정확히 80년대 초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당시 삼성의 위상은 뭐 삼성도 있었고 대우도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지만 그다음에 지금 뭐 현대도 있었고 LG는 금성이라는 게 있었고 뭐 이렇게 여러 대기업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있어서는 다 그만한 대기업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사실 그 군대에서 여러 회사를 입사 신청서를 내서 마지막에 이제 합격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삼성을 가게 됐는데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의리상 제가 삼성에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입사를 했었는데 군대 기간 동안은 이제 계속 사보를 보내줘서 제가 의리를 갖다 했는데 정말 운 좋은 선택이었죠. 근데 80년대 초반에는 삼성의 위상이 다른 데하고 비슷했는데 다른 대기업과 비슷했는데 네, 다른 대기업과 비슷했는데 지금 한 3, 40년이 지나서 요즘에는 뭐 다른 대기업이 들으면 조금 언짢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삼성은 좀 다른 차원의 대기업으로 더 글로벌 어떤 인류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 게 현실이. 그렇죠. 네. 그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차이가 뭘까? 인류 기업 다른 쪽에 있어서 훌륭한 전략, 훌륭한 경영자 없었을까? 다 있었지. 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삼성이 그게 됐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오너에 있어서의 경영 철학이 너무 중요하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을 부회장님께서 또 고민해 보신 거예요? 왜? 네, 제가 그거는 사장이 됐을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제 계층별 사들에서 사장이 되면은 사상과 철학이 필요하다. 사업 수완과 역량이 필요한 거를 벗어서 사상과 철학이 필요하다. 그 사상이라는 거는 어떤 회사를 만들 거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하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사장이란 무엇이고, 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고민할 때, 삼성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의 삼성이 됐는가를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렇구나라고 느낀 게 오너의 경영 철학이다. 오너의 경영 철학이라는 게 뭐냐? 뭐 다른 회사들도 다 훌륭한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만은 삼성의 창업회장 이병철 회장의 경영 철학이 사업보국, 인재제일, 합리추구였습니다. 네네. 그 사업보국 하나를 얘기를 갖다 하면은 사업보국이라는 게 사업으로 나라에 보은한다, 보답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사업을 갖다 해서 나라에 보은한다라는 게 사업 잘해가지고 나라에 보은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지. 그런데 그게 가지는 실질적이고 심오한 사례가 메모리 사업부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잘 나오겠지만 80년대 초에 삼성이 메모리 사업에 진출한다 하고 했을 때 99% 사람이 삼성이 메모리 사업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정부도 그랬고 전문가들도 그랬고 삼성그룹에서도 다 반대를 했다고 해요. 99%가. 99%가. 근데 왜 하신 거예요? 그런데 했죠. 근데 한 게 어느 정도 리스크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삼성그룹이 위험합니다.
그 말까지 나올 정도로. 라는 정도까지 그렇게 막대한 돈이 투자가 들어가고 연구개발이 되고 오로와 너스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룹이 위험합니다라는 얘기도 듣고도 사업을 시작했고 결과가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했는데 죽기 살기로 해야 되네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도 경영자가 되는데 이 투자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투자 실패하면은 우리 회사가 망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99%가 이 사업이 실패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경영자라면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어렵잖아요. 어렵죠.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병철 회장은 사업보국이라는 게 그때 작동이 되지 않았나. 계산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건 사업이 이익이 나니까 해야 돼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지만 미래에 있어서 산업화 선진화로 가기 위해서는 미래의 산업의 쌀인 반도체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메모리 사업을 시작했다. 그게 제 이해였어요. 그 당시에. 인재제일이라는 게 뭐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야지 그룹 경영을 잘한다. 이건 당연한데 그 인재제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주는 미션이 삼성그룹은 이제 그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이제 인력개발원이거든요. 인력개발 원장이 회장이야. 인력개발 원장의 실질적인 실무 책임자는 부원장이라고 불러요. 그게 회장이 인재 양성에 얼마나 큰 웨이트를 주고 있다는 게 그거 하나로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럼 요즘 같으면 CHRO를 하셨네요. 사장이 내가 그 인재개발 CHO가 되는 거지, 회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교육을 시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MBA를 갔다 왔잖아요. 1년에 수십 명, 수백 명을 갖다가 월급 주면서 공부를 갖다 시키고, 그거 갖다 수십 년 동안 해오고, 또 지역 전문가를 갖다 그렇게 하고, 삼성이 교육이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양성된 인재들이 삼성에도 기여를 하지만, 나중에 퇴직해가지고 저같이 우리나라의 산업에,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부분이 인재제일의 철학이야. 관리의 삼성, 합리 추구는 관리의 삼성인데, 관리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게 과거에 있어서 90년대 후반에 IMF 시기가 있었고 2000년대 후반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맞죠, 금융위기. 그때 이제 뭐 대우도 뭐 사실 도산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했는데 삼성은 결과론적으로 그런 위기를 통해서 더 큰 그룹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부분을 나갈 수 있었다. 이게 결국은 합리 추구가 갖는 관리의 삼성에 있어서의 위력이다. 이 세 가지가 오너가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꾸준하게 몇십 년 동안 그 그룹을 그 방향으로 드라이브 했을 때 회사가 어떻게 변하는구나 라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삼성이 오늘날 삼성이 있었던 거에 대한 원인이 옛날에는 아닌데 지금이 뭐냐. 뭐 학자들이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단연 1등은 오너였고 오너의 경영 철학이 어떠했느냐가 중요하다. 오너의 경영 철학. 따라서 아까도 경영자로서는 철학을 가져야 되고 이 철학이 중요하고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주니어들도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에 대한 커리어가 달라질 거다. 30년, 40년이 되면은 전혀 다른 가치관이 없이 시작한 사람하고 그 가치관을 뚜렷이 가져간 사람에 있어서의 삶은 전혀 3, 40년이 되면 달라져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삼성 대단한. 최근에 이건희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내가 이건희 회장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걸 항상 생각해 보시기도 하고 적용해 보시기도 하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제 같이 이제 계셨을 때 어떠셨나요? 어떤 점을 배우셨나요? 저는 뭐 주니어에서 사실 이건희 회장님을 갖다가 직접 모시거나 그러던 거는 별로 없었고 제가 이제 부사장 때 이건희 회장님을 몇 번 뵙고 또 이제 이건희 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갖다 보면 근데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다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업의 본질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반도체 업의 본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이렇게 될 때까지 굉장히 훌륭한 경영자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이윤우 부회장이라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진대재 전 장관도 잠깐 하셨고 황창규 회장도 하셨고 권영현 회장도 하셨고 이런 아주 기라성 같은 이제 경영진들이 반도체를 맡아서 오늘날의 반도체를 맡았는데 모든 그 수장분들이 이건희 회장님을 다 존경하고 대단하게 생각해. 그게 뭘까? 저는 감히 잘 모르지만
그게 업의 본질일 거라고 생각해. 와. 기술적으로야 이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아시겠죠. 네네. 근데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생각하는 업의 본질이라는 거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반도체는 양심산업이다. 이렇게 양심산업. 정리해요. 기술이 복잡하고 막 이런 부분이 수백 개 공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만이라도 잘못되면 이 제품이 죽으니까 네네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잘 되게 하는 품질과 수율에 대한 걸 집중해야 된다. 라는 걸로 이 제품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게 딱 하나 지적이 되잖아요. 네, 되시네요.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이다. 반도체는 타이밍. 타이밍 산업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 타이밍 산업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빨리 하면은 적시 타이밍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타이밍 산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신제품을 남보다 1년, 2년 먼저 개발하면은 처음에 가격의 프리미엄이 엄청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 저 회사가 다 들어오게 되면은 원가 플러스 조금 앞으로 내려가요. 개발에 있어서에 대한 타이밍을 갖다가 먼저 선도를 잡는 게 엄청 중요하다. 또 하나는 생산에 있어서 반도체는 옛날 올림픽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호황과 불황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불황 때는 투자를 못하고 호황 때는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투자에 대한 건설기관 여러 가지 공정 셋업 기관이 있기 때문에 호황 때 투자해가지고 생산할 때는 불황이 돼. 그러니까 이거 정반대로 가네. 그럼 불황 때 사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불황 때는 회사가 적자가 나니까 투자를 못해.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희 회장은 타이밍 산업이라는 걸 본인이 믿으니까 이거 이병철 회장도 그렇고 불황 때 투자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는 이병철 회장이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도 적자를 해가지고 도저히 투자를 안 하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 언제 기공식 참석하러 갈 거다 하고 전화를 끊으셨대. 기공식 날짜? 그래가지고 기공식 준비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게 3라인인데 3라인이 완공이 되기 전에 이병철 회장은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3라인이 완공됐을 때 호황 사이클이 와가지고 삼성이 반도체가 엄청 도약하는 그 계기가 됐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시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계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시계를 갖다 지금 안 찾는데 예전에는 정밀기계, 정밀 가공이었잖아요. 그렇죠. 스위스 정밀 시계. 그 다음에는 이제 디지털 시계가 많이 나와서 카시오 이런 쪽이 나와가지고 조립 사업이 됐어요. 요즘에는 보석 사업이 되는 거예요. 럭셔리. 럭셔리 아주 그거는 이제 뭐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시계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업의 본질이 특성이 변해가는 걸 갖다가 천재사들로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을 쭉 적어놓은 걸 갖다 이제 한마디로 통찰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사장 때 이건희 회장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때 회장님의 통찰력에 대해서 다들 이제 굉장히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통찰력이 있으실 수 있었냐, 어떻게 하면 그걸 가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회장님이 여러분들이 이 통찰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현실을 깊게 멀리 보면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깊게? 멀리? 멀리 보면 그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깊이 가려면 뭘 근데 보통 얘기 같지는 않잖아.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맡고 있는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 트렌드, 기술 발전이 어떻게 될 건가를 클리 보고 그때 사람, 심리의 인간의 욕망, 욕구가 어떻게 작동해서 결부될 것이다 라는 거를 최대한 그걸 멀리 봐가지고 적용을 시키자는 뜻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요거를 제가 보면서 이제 그 만화가 미래를 그리는 만화가가 있거든요. 그분이 인터뷰를 갖다 했는데 1965년도에 35년 이후에 2000년도에 우리의 생활상 이렇게 그렸는데 그때 뭐 이렇게 움직이는 뭐 도로, 뭐 무선 전화기 등등등등 있었는데 지금 당연한 얘기인데 1965년도에는요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 무선 전화기 커져 유선 전화기도 제가 시골 동네에 우리 동네에 하나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도로가 지금 보면 에스컬레이터, 무빙 워크야.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분이 그린 거의 현실 세계에 된 걸 갖다가 그분이 그려냈더라고. 그래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부분이 됐는가 인터뷰하는 기사를 갖다가 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뭐 기술 서적이나 기술 관련된 신문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탐독을 하고 본인이 만화가 공상가이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미래를 상상을 많이 한대. 그럼 기술과 미래의 상상을 갖다가 하면 기술의 발전과 사람이 뭘 원할까를 갖다 해가지고 나온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그렇구나, 그게 미래의 통찰이구나 해가지고 저 SDA 사장일 때 네. 미래의 부분은 100% 전기 자동차 시대.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배터리 회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지 미래 전기 자동차가 100% 되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를 미래의 비전으로 해가지고 배터리 사업을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통찰력이고 그런 부분을 갖다 배우면서 제 나름대로 경영자로서 아까 이런 SDI에 대한 것도 적용했고 또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런 부분을 많이 한 부분을 기행 33문으로 정리를 한 거를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맡고 있는 사업으로 그 각각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을 다 대입을 해보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비전을 사업에 접목시킬까 이런 부분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경영자 수업을 갖다 한다고 했을까? 제가 감히 롤모델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루 같으신 분이 이건희 회장이세요. 그분이 계셔서 저는 삼성을 창업해서 이병철 회장이 큰 족적을 남겼다면은 네, 이건희 회장은 삼성을 인류 회사로 만드는 또 다른 차원에 있어서에 대한 일벌을 하셨고 이제 이재용 회장이 그 다음을 갖다가 해내는 어떤 큰 책임이 있으신 거죠. 요즘에 이제 MZ 세대들이 워라밸 해서 뭐 일 따로, 삶 따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사실 갓생이라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를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심정으로 이 회사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막 시뮬레이션 해서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말을 발전시키고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 네. 내가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이 생각을 되는데요. 제가 인생의 선배로서 네. 그 부분이 참 어리석은 것 같더라고요. 받은 것만큼만 일하겠다라는 부분이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 상사가 일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제 뭐 비슷한 동료하고 일을 시켰는데 똑같은 일을 시켰는데 동료가 8시간을 맞춰서 일을 한 거를 제가 4시간 만에 일을 끝냈어요. 네. 그럼 저는 4시간 만에 일을 했으니까 나머지 시간을 나한테 자유롭게 보장받고 싶었어.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ROTC로 군대 장교로 갔다 왔는데 대대장한테 보고를 갔다 하니까 또 일을 주더라고. 다른 일을 또 해라. 다른 일을 또 하라고. 그래서 2배를 해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일을 갖다 열심히 해서 뭐 미리 끝났는데 왜 2배를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게으름 피고 농땡이 피워가지고 나도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을 했는데 다시 제가 인생을 갖다 해봤을 때 그래서 너는 그 기간 동안에 뭘 배웠니? 뭘 남았니? 라고 생각했을 때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어영부영하고 빈둥빈둥 했으니까. 어차피 국방부 식계가 그 시간이 있고 가는데 내가 2배를 했으면 3배를 했으면 그만큼 나한테 쌓이는 게 많은 거지. 내가 이 회사를 계속 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 전문 역량, 내 실력이 그만큼 더 커져가지고 가면은 내 몸값이 높아지는데 내가 그걸 받은 것만큼만 한다라는 생각으로 주면은 결국은 나한테 쌓여지는 실력, 회사로 뭐 가는 거에 대한 부분은 뭐 별도로 나의 실력이 없어서 자기의 몸값이 높아지는 게 기회상실이 되는 거죠. 주인자들이 받은 만큼만 하겠다라고 그쵸. 얘기를 하는 거는 언뜻 생각하기에 계산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것 같지만 저같이 먼 인생을 살아본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참 단편적이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그런 부분이더라. 우리 저 안 대표도 이제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상대방이 뭔가 내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가져오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열과성을 다했는지를 갖다가 느껴지잖아요. 그럼 거기 결국은 적당히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큼 대답하고 어떤 때에는 추가적인 요구를 안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있어 그 정도 또는 그 이상을 갖다 해온 사람한테는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고객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계가 돼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인생을 살아봤을 때는 결국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게 남는 장사고 나한테도 실력이 쌓이는 거고 상대방한테도 신뢰를 주는 거고 그걸로 결국은 관계도 올라가는 거고 그렇다는 게 인생의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항상 더 많이 주셔서 부회장님까지 되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원래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로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직장 생활이라는 걸 안 했어요. 되게 이게 낯선 환경이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건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출퇴근을 하고 직장이라는 게 생기고 막 이랬었는데
그 직장 생활이라는 게 절대 쉽지 않고 어려운 일도 있고 안 해본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싫은 일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좌절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능력 부족으로 뭐 부끄러움을 느낄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엄청 많았죠. 부회장님께서도 엄청 많았죠. 예. 승승장구하신 거 아니세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겠습니까? 겉보기에는 그 비슷해 보이지만 뒤에는 엄청 많은 좌절과 고민과 그런 스트러글링이 있었죠. 예. 부회장님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성장의 그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업무를 맡게 되면은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왜? 힘들어 하는데 그게 한참 지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좀 편해지면 네. 그 다음에 있어서의 다른 잡이 오거나 한 단계 올라가면 또 다른 환경의 변화 와가지고 끼끼끼끼 되고 힘들어지고 또 그게 괜찮아지면은 또 다른 잡이 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업이 변해가면서 힘들어하면서 안정되고 힘들어하면서 안정되고 하는 게 결국은 커오는 성장 과정인데 나중에 보니까 커오는 거에서 힘들어하는 과정이 역량이 커지는 과정이더라고요. 꽃길만 가면 안 돼요? 네, 꽃길만 가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꽃길만 가고 꽃길만 가면은 배우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먼 인생에 있어서에 대한 거는 전투력과 내공은 힘든 데서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지금 얘기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제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됐었던 부분이 제가 삼성그룹에서 이제 경영진단이라는 업무를 이제 했는데요. 주니어 때 이제 품질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다가 그룹에서 좋은 기회를 줘가지고 MBA를 갔다 와서 다시 이제 그룹의 어떤 발령을 받아가지고 삼성 그룹 계열사의 사업을 경영을 진단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됐어요. 컨설팅 같은 업무네요? 컨설팅 같은 업무입니다. 왜? 그러니까 뭐 맥킨지나 보스턴 베인앤컴퍼니를 컨설팅 같은 업무인데 그거를 삼성그룹 내부에서 그 똑똑한 분만 하시는 건데? 다른 분들은 다 똑똑한 분들도 하는데 제가 좀 상당히 역량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전자의 한 사업부를 제가 이제 그때 부장 시절이었는데 나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이 회사의 문제점을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를 냈어요. 100페이지. 100페이지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사업부가 많이 있으니까 각각의 사업부의 그 보고서를 다 모아가지고 전체를 갖다 다시 모아서 이제 회장한테 보고라는 이제 메인 보고서라는 걸 갖다가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가 조인해서 처음이고 베테랑 선배들이 이제 주필팀 그래가지고 그 보고서를 써서 작성을 했는데 다 쓴 보고서에 보니까 제가 100페이지나 써서 낸 보고서가 한 줄도 안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100페이지 왜 쓰신 거예요? 100페이지를 왜 썼냐고 그때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 100페이지를 쓴 내용이 제가 보는 문제의 시야가 이렇게 낮고 좁아가지고 잔챙이 문제들만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고 큰 어떤 그 회장 차원에서 보는 구조적이고 많은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터치를 못한 거예요. 제 그릇이 안 됐었던 거지. 그렇게 보고 나니까 너무 나중에 메인 보고서를 보니까 내가 쓴 100페이지 보고서가 얼마나 보잘것없다라는 게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충격. 엄청 충격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웬만큼 일을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왔는데 이 정도면은 내가 퇴직하고 시골 가서 농사나 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보고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수고했다고 이제 우리 쫑파티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회식을 갔다 하면서 이제 수고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선배한테 넋두리 했어요. 선배님, 아무래도 제가 역량이 안 돼가지고 시골 가서 농사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선배가 당연하죠. 저도 처음 왔을 때요. 옥상 건물에서 팍 뛰어내려서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왔을 때는 굉장히 베테랑이었는데 저분이 힘들었었어. 그럼 저 사람이 나 같은 과정을 겪었단 얘기네? 이렇게 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좌절을 해도 나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바뀌어서 다시 이제 열심히 이제 해보자 하고 이제 했어요. 근데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나도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이제 희망의 끈을 잡고 싶으니까 진짜 뭐 시골 내려가서 농사를 하고 싶겠어요. 밀려나가는 그런 어떤 참담한 느낌이었는데 저 선배님을 보니 저 선배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나도 한번 버텨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갖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고 과거 10년치 진단팀이 한 그룹 각사의 보고서를 제가 다 꺼내와서 읽었어요.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의 언밸런스 있으면 언밸런스를 쭉 다 읽은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언밸런스를 가지고 1번 목차를 이걸로 잡았네. 2번을 이렇게 잡았네. 그럼 1번 목차 밑에 이 제목으로 놓고 이 제목을 구성하는 거는 이런 데이터와 이런 내용으로 넣네. 즉 책을 완전히 분석하고 분해하는 쪽으로 했어요. 회사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들어갔구나. 그걸 백업하는 논지를 이렇게 잡았구나. 다른 회사는 뭐가 더 중요해서 업의 본질이 이렇게 다르니까 이렇게 갔구나. 이런 식으로 한 10개를 보니까 사업을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어렴풋이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또 다른 이제 회사를 가가지고 이제 진단을 했는데 진단이 보통 한 달 정도 했어요. 그럼 이제 한 달이면 한 4주 되지 않습니까? 네네. 4주를 전혀 새로운 집에, 새로운 사업부에 가가지고 이제 진단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완전 새로운 데 가서 해야 되니까. 완전 새로운 데 가서. 예. 첫 번째 주는 생각해 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워낙 그 이제 전문 용어들이 많이 설명할 때 들어가니까 사업 설명 들어보면은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 통역이 필요해요. 두 번째 주는 무슨 소리를 하는구나 이해가 되고 세 번째 주는 그 사람들하고 이제 막 토의를 갖다 활발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주는 좀 더 큰 차원에서 이게 문제다 저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정도의 수준이 돼야지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돼야지 그 부분을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거지 택도 없는 얘기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달 사이에 말귀도 못 알아듣는 설명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전문가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그때 부장 때하고 초임 임원 때 있는데 사업을 맡으신 분은 그 분야에서 최소한 20년, 30년 한 사업부장이야. 베테랑이시죠. 예. 전무, 뭐 부사장, 사장 이런 분들이야. 그러면 부장 나부랭이가 한 달 그 사업을 보고 와가지고 20년, 30년 한 사업부장하고 그야말로 계획장 뛰고 맞다이로 사업에 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강심장이 있으셔야 말이 되겠어요? 네. 99%는 조 부장이 한 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게 잘못된 거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보고서 쓸 게 없는 거예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로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정말 그 가랑이가 찢어지는 같은 고통이 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만 4년을 갖다가 겪으면서 사업을 갖다가 한 10개 이상을 갖다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사업을 문제점을 보고 전략과 비전을 세워가야 하는구나. 라는 부분이 저한테 이제 온 거죠. 명확하게 스파르타식. 간접적으로 뭐지 직접 사업을 한 게 아니니까. 그런 과정이 아까 얘기했던 몇 년을 지면서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실전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걸 다시 이제 복귀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커리어를 갖다가 가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질문을 다시 들어오면은 역정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 역정을 극복하고 나면은 그게 내 경력이 되고 그게 쌓인 게 내 커리어더라. 그래서 그 역정이 왔을 때 주니어들에 대해서는 나한테 또 다른 하나에 있어서에 대한 경력이 쌓이는 화려한 커리어가 되는 그런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힘들 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경구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게 있어요. 희련과 고통 이런 부분이 결국은 다 쌓여서 내가 나중에 훗날 리더가 되고 어떤 그 경영자가 됐을 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 엄청난 일을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받아서 하시고 학습 능력으로 하시면서 또 굴복하지 않고 하신 거잖아요. 저는 스스로 써니보이다. 써니보이. 뭐 스스로 이렇게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 여행을 가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하면 비가 안 온다라고 제 스스로 써니보이라고 세뇌시키면서 인생을 갖다가 살았습니다.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은 긍정론에 있어서에 대한 안경을 쓰고 사는 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의 안경으로 세상을 산다. 이번에 낸 그 언밸런스란 책이 사실 제목은 언밸런스이긴 한데 책 전체를 관통하는 거는 인생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렇습니다. 단계를 쭉 말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순서대로 자기 인생을 적용시켜 보면은 장기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거기서 어떻게 성공하는 습관도 만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는데 크레이지 아이디어를 가져라, 미친 생각을 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미친 생각이라는 게 미친 생각은 이제 진짜 미친 생각은 아니고 남들이 언뜻 보면은 미친 생각처럼 보이는 정도의 무모할 정도의 그런 어떤 도전을 하면 그게 성공이 결국은 비전으로 된다. 뭐 이런 뜻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스스로는 아주 주니어 때 내가 뭐 사장이 되겠다 이런 큰 비전을 갖지 못했고 네네. 그냥 묵묵히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 사장이 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고마움을 가지고 있지만 주니어들한테 좀 더 주니어 시절에 자기 인생을 설계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크레이지 아이디어라는 부분을 갖다 했는데요. 제가 그런 크레이지 아이디어를 갖지 못했으니까 야 정말 이거는 크레이지 아이디어고 이게 비전이구나라고 느낀 가장 대표적인 소개를 한번 하면 우리나라의 헤어 미용계에 있어서의 대표주자 준호 헤어의 강윤선 대표. 준호 헤어 강윤선 대표님. 제가 이제 강윤선 대표를 처음 만난 거는 경영자 코칭에서 이제 강 대표님을 만나서 강 대표님한테 이제 여러 가지 코칭적인 얘기를 하다가 강 대표님이 멘토 멘티도 좋지만 직접 경영자문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는 고사를 하다가 뭐 또 강 대표님의 청도 하고 또 저도 뭐 관심 있고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뭐 한 8개월 정도 하고 제가 이제 원익에 조인하면서 계속 하지 못하고 지금도 이렇게 가끔 뵈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 제가 경영 자문으로서 기여한 부분보다 우리 강 대표님을 통해서 느끼고 배운 감동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멘티들한테. 멘티분한테. 강 대표님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를 느끼는 그 어떤 비전, 열정, 종업원에 대한 사랑 이런 장점들이 참 많으신데 그 중에 제가 가장 깜짝 놀란 게 유학설이에요. 강 대표님이 굉장히 처음에 이제 아마 가정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흑수저 출신이신 거예요? 흑수저 출신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직접 이제 미용계에 창업을 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실력이 좋으셨겠죠. 또 이제 서비스도 많고 그러니까 금방 이게 번창이 됐단 말이에요. 2호점, 3호점을 갖다 이렇게 막 키워가는 식으로 잘 되는 상황이신데 이분이 그거 한 10년 하다가 갑자기 집을 팔고 그때 종업원이 16명인가 데리고 다 데리고 영국 비달사순 아카데미로 유학을 갔어. 정말요?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지만 당신은 뭐 미장원, 뭐 미용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약간 네, 그렇죠. 근데 이 정도 미용업계 문화 수준을 가지고 또 우리가 미용업계라는 거 가위를 잡는 것부터 해서 머리를 자르는 거 이런 게 표준화가 돼 있지 않고 그냥 기술로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돼 있었는데 이분은 미래를 위해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체계가 돼야 되고 격이 높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까지는 있죠. 있는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 전 재산을 집을 다 팔고 그 잘 나가는 몇 개에 대한 걸 갖다 다 내팽개치고 직원들을 데리고 유학을 간다? 이야, 제가 경영자 출신을 하는데 너 사업이 잘 되는데 너 전 재산 팔아가지고 다시 잘 돌아와서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할 수 있겠어? 완전 배팅이네요. 배팅이죠. 올원 어승이죠. 올원 어승. 그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잘 돼가지고 오늘날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대표님. 걱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 재산이 안 됐어요? 본인은 기술은 언제든지 다 돈을 벌 수 있는 생각이 있었다.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미용 업계에 있어의 수준과 문화가 격이 이 정도가 돼서는 안 되겠다. 세계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인류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고 배팅을 하신 거야. 야, 그래서 경영자를 해본 저로서는 이러니까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오너구나라는 어떤 존경심도 느껴지게 됐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준호회가 됐고 준호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이제 최인이 우리나라 한 170개 있어요. 종업원도 3,000명이 훨씬 넘어요. 헤어 디자이너가. 그리고 브랜드에 있어서 9년 연속 1등하고 요새 들어보니까 일본도 가시고 뭐 필리핀도 가시고 해가지고 오히려 해외 수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K-뷰티, K-헤어 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미래에 있어서의 그 처음에 뭐 제 입장에서 볼 때 잘 나가는 사업을 생각. 다 팔고 집까지 팔고 종업원 데리고 간다는 게 미친 짓이라고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치, 크레이지 아이디어. 크레이지 아이디어지. 그런데 갔다 와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결국 그 부분의 비전이 그 정도로 확신과 신념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작동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느껴진 거고, 네네. 우리 주니어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을 가지려면은 자기에 있어서에 대한 어떤 신념을 거기에 확실하게 갖고 그 부분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은 될 거다라는 걸 응원해주고 싶은 부분에서 미래의 인생 계획을 할 때 그 부분을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전과 꿈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비전하고 꿈하고. 비전이 꿈이죠. 비전과 꿈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어린이가 개를 키우고 싶습니다. 개를 사달라고 부모한테 졸라요. 부모가 사줄 때까지 개 사달라고 계속 졸르면 그건 개 꿈이야.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근데 개를 사달라고 졸르면서 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개집을 짓고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가면은 그건 비전이야. 개 꿈과 비전의 차이는 그걸 위해서 실질적인 실행의 준비를 갖다 해가느냐, 그렇지, 맞아. 그 꿈만 가지고서 생각하고 있느냐가 개 꿈과 비전의 차이다. 네네. 크레이지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그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데 크레이지 아이디어가 개 꿈으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크레이지 아이디어에 필요한 준비를 하나씩 역량과 실행을 갖다 해나가는 그런 주니어에 대한 어떤 실천력이, 실행력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갖다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사실 일보다도 상사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퇴사하는 경우도 많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이 어려운 건 참을 수 있지만 상사는 너무 고민이 된다. 부회장님께서는 그 상사랑 굉장히 친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비교적 좋은 상사분들을 많이 만나서 상사 때문에 퇴사까지 고민하고 한 정도로 하지만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상사를 많이 만난 운이 좋은 부분도 있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조금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다라는 걸 굳이 찾아본다면은 저는 이랬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까탈스러운 상사가 없지 않니 있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분하고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뭐 때로는 야단 맞기도 하고 때로는 대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왜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는데 왜 그럴까, 어떻게 될까, 뭐가 원인일까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사가 있었어요. A로 시작해서 B로 가서 결론이 C야. 이렇게 일 갖다 이제 해가지고 얘기하려는 게 C인데 방향을 갖다가 이러해서 이렇게 가다는 얘기는 않고 질문을 네거티브한 쪽으로 먼저 팍 질문을 갖다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C의 얘기를 듣기도 전에 자기를 갖다 비난하고 지적하고 야단치는 식으로 얘기되다가 그걸 반발하다가 결국 상사는 그 야단치려는 게 본질이 아니고 이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는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마음만 상하고 마음만 서로 상하고 끝나는 이런 과정을 갖다가 제가 많이 목적을 갖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상사하고 어떻게 얘기를 갖다 해야 되지? 라고 얘기를 갖다 하면은 말을 듣지 말고 말귀를 들어야 되겠구나. 말뜻을 들어야 되겠구나. C를 말하려고 하는 거 참고 일단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나오려고 하면 제 나름대로 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C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얘기를 갖다면은 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 얘기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맞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 과정이 상당히 건너뛰어가지고 이걸로 갈 수가 있잖아요. 앞에 비난받는 비난하고 야단치고 뭐 이런 의도보다도 과정에 대한 얘기를 짧게 생략하고 본질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생각이 훨씬 덜해졌었던 이런 팁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부부에 있어서에 대한 어떤 상황으로 보면 요즘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전화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술 먹고 휙하다 보면은 12기도 넘어가지고 들어가고 막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였는데 밤새 잠도 못 자고 기다리다가 늦게 들어오면은 왜 이렇게 늦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티피컬하게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는 기다리고 걱정하다가 남편이 들어오면은 부인이 화를 확 내는 거야. 그치? 왜 이제 들어오냐? 왜 연락도 없이 이렇게 술 먹고 들어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남편은
돈 이 벌려고. 마누라야, 내가 지금 뭐 내가 술 먹고 싶어, 자기가 술 먹고 싶어서 먹었으면서 또 응? 네. 내가 술 먹고 싶어서 먹냐? 천하씩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늦게까지 내가 고생을 하는데, 예? 뭐 하면서 알아주지도 이제 못하고. 알아주지도 못하고 하면서 이제 싸우게 되면 이게 부부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을 듣는 거야. 실제로는 말 뜻은 뭐냐면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연락도 안 하고가 얘기가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아무 연락도 없어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 뜻이야. 그렇잖아요? 네네. 안 들어오는데 혹시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사고가 나지 있었어? 않았나, 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뭐 이런 일이 되잖아요? 그럼 남편은 그걸 말 뜻을 알아들었으면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라고 얘기해도 반응을 내가 뭐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아, 당신 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구나. 내가 걱정해 주셔서 미안해요. 이래서 늦었어. 그렇게 되면 부인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이렇게 갔더라도 이렇게 눈높이도 오면 얘기가 이제 하시죠. 좋게 네. 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말과 말 뜻의 차이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느꼈냐면은 저도 이제 아까 얘기한 전자 타입이었었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갖다 했는데 어느 날 그때 토요일 날 그때는 이제 월화수목 금금같이 일을 할 때였으니까 토요일 근무하는 날. 토요일 날 한 4-5시쯤 제가 이제 집으로 퇴근을 했는데 집에 문이 잠겨 있었어요. 이거 아파트 문을 갖다가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네네. 소식이 없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안에서 자고 있나 뭐 이렇게 했는데 5분 10분을 눌러도 이게 없으니까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야. 어디 나갔나? 아니야. 무슨 강도가 일인가? 들어서 무슨 일이 생겼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근데 한 30분 지나니까 이제 집사람이 시장 봐가지고 이제 뚫레뚫레 오는 거 같다가 이제 저녁 때 됐으니까 시장 봐 온 거겠지. 제가 화를 폭 냈어요. 이 대낮에 어디 갔다가 이렇게 늦게 들어와가지고 하냐고 화를 딱 내니까 집사람이 딱 침착한 얘기로 당신 대낮에 30분 기다린 거 가지고 나한테 화를 냈는데 새벽에 2시, 3시까지 기다린 내 마음은 어떻겠느냐?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마음이 확 오잖아. 아, 이랬을 때 마음을 당해본 상태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구나. 그때부터 내가 그 아까 얘기한 그 적용이 딱 해가지고 그런 어떤 대화의 말과 말뜻을 갖다 이해하게 됐는데 그 부분이 상사와의 대화일 때 굉장히 중요하다. 상사가 얘기하려는 말보다 말뜻을 이해해라. 어떤 분은 말을 갖다 하는데 상당히 좀 이게 말하자면 말투가 좀 이렇게 거슬리게 들리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론 그분이 말을 바꿔야 되는 부분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관계를 좋게 해야 되는 주체에서 당신한테 바꾸십시오. 상사를 바꾸세요. 라고 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그거를 이해하는 뜻에 대한 걸 본질을 이해하면 되겠다라는 하나고 또 하나를 생각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상사가 부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이 잘못됐다, 야단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부하가 거기에 대해 서운하고 화가 나고 하는 부분이 상사가 뭔가 잘 알지도 못하고 지적하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상사가 부하보다 회사의 경험이 크잖아요. 그렇죠. 오래 했잖아요. 네,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면 상사가 지적하는 부분이 맞아. 맞는 경우가 많아. 100%는 아니지만. 그러면 부하 직원이 상사가 그렇게 하는 부분을 왜 그렇게 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는 거를 상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사실은. 그렇구나. 그게 사실 팁인데, 그게 혹시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사실은 뭐 그때는 그렇대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사한테 감다운된 상태에서 무슨 일이고 왜 그런 일을 갖다 해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상사와 부하 간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에 트러블을 놓고서 이렇게 봤을 때 상사가 아주 성격이 고약하거나 못돼가지고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는 20-30%밖에 안 돼. 나머지는 오해인 거예요. 나머지 70-80%는 상사가 가려는 일에 대한 열정, 뭐 방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성취나 뭐 이런 부하 직원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못하거나 거기에 부응을 못할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 대부분의 70-80%가. 그래서 전체를 갖다가 할 수는 없지만 부하 직원이 상사를 싫어서 떠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상사가 못 듣을 경우도 있지만 부하 직원이 상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 같이 잘해보려는 팁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 팁을 얘기할 때 요즘에 있어서에 대한 거는 상사하고 뭐 꼴보기 싫으면 만나지도 않고 뭐 일할 때만 상사하고 끝나면은 뭐 남같이 뭐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이러는 거 생각하는데 상사는 인생으로 보면은 나보다 앞을 먼저 걸어가는
선배야. 선배님. 길이야.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떤지 다 해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야,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분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인생 얘기를 많이 듣고 내가 그걸 갖다가 소화해서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내 나름대로 판단하는 건 나한테 최소한 제로 플러스 알파지 마이너스가 될 일이 없어. 네. 그런데 꼴 보기 싫어서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마치 내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네. 시험에 족보가 옆에 있는데 네. 이 족보 안 보고 나는 혼자서 공부하겠다고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족보 보고 거기서 나오는 시험 있으면 맞추고 안 나오면 내 실력으로 풀면 되는 거지. 네네.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활용하면 되지. 그걸 갖다 내가 굳이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건 내가 보기에는 네. 바보 같은 짓이지. 그러시군요. 상대를 그렇게 내 울분 쪽으로 좋게 이용을 갖다면은 인생 상담을 해주십시오. 근데 상사가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나하고 안 맞는 거는 빼고 나한테 도움되는 거는 받고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서 도움되는 걸 많이 적고 내가 그걸 그때 읽고 그게 내 커리어 커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셨구나. 나중에 상사가 되셨을 때 부하들 중에 인생 상담 하겠다고 뭐 부장님, 만사님, 부사장님, 사장님 소주 한 잔 사주세요 이러면 해주셨어요? 한때 많은 영향을 끼치신 분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반도체 초창기에 워낙 국내는 이제 인재가 없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스카우트에 오신 그런 임원분이셨는데 제가 이분을 모시고 이제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실무자로. 그래서 출장을 많이 다니면 이제 그 비행기, 뭐 식당, 뭐 호텔 이런 데서 시간이 있으니까 회사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리더는 어떻고 뭐 이 업의 본질은 어떻고 당신이 이제 인생을 하면서 쌓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 나름대로는 좋은 얘기를 갖다가 이제 막 그냥 적어놓고 출장 교육해가지고 깨끗하게 정서를 해놓고 그걸 30년 동안 보관해 놓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경영자가 되고 나서 이분 미국 실리콘밸리에 사셨는데 제가 출장 갈 때 이제 그분 부부를 모시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선물로 그분이 나한테 해준 그때 손글씨를 썼었던 거죠. 그걸 스캔해가지고 앨범을 만들어서 드렸어.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감동 그 자체시네요. 이런 부하가 있다니. 조사장. 내가 조사장한테 한 얘기를 수많은 후배들한테 했는데 조사장이 내 얘기를 제일 잘 들어줘서 이렇게까지 했고 내 덕분에 사장까지 된 거에 대한 고마운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내가 보람이 된다. 이걸 가보러 가줄게. 네. 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해서 내가 굉장히 기쁘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나도 이제 그런 좋은 선배들한테 팁을 얻어가지고 성장했기 때문에 좋은 후배들한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팁을 많이 이제 해줬잖아요. 그럼 이제 후배들이 가끔 찾아와가지고 선배님이 또는 사장님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그 얘기를 해준 걸 기억할 때도 있지만 기억 못할 때도 있어.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은 사람한테 했으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똑같이 그런 얘기를 많은 후배들한테 하는데 그 얘기를 잘 받아들여서 잘 성장한 네가 잘한 거지 내가 잘한 게 아니다. 네 마음밭이 정말 좋은 마음밭이다. 네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요. 저는 그걸 마음밭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상사에 대한 어떤 부분 또 인생에 있어 굳이 상사가 아니더라도 동료 뭐 이런 걸 가지고 그걸 다 흡수해 가지고 자기에 있어서의 좋은 인생의 지침과 지혜와 이런 걸로 만들어 하려는 오픈 마인드 이런 부분 열린 자세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상사와의 관계도 뭐 이렇게 감정적인 대립으로 끝나지 말고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오픈 마인드로 해가지고 받아들일까 받아들이고 아닐까 아니고 또 역지사지로 상사의 입장도 돼보고 또 뭐 본인이 좀 더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마찰을 피하는 방법으로 A, B, C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 한 70~80%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상사의 고통, 사람과의 고통만큼 이렇게 힘든 부분이 없습니다만은 또라이의 법칙이 있다면서요. 만약에 어디에 가나 다 또라이가 있다. 없으면 내가 또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상사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가도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다. 라는 거 생각을 하고 그 상사와의 좋은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갈까를 나름대로 잘 지혜롭게 만들어 가보면 좋겠습니다. 와, 네. 부회장님 말씀드리니까 저도 마음밭에 아름다운 꽃들을 그렇죠. 갖고 화원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